우리가 이제 전 시간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한 일부 설명을 했고요. 그 2시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다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10번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반복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핵심 기술로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RFID, NFC, 비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왜 하느냐? 자, 제 제목이 이제 사물 개체 인지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주민등록 번호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든 하겠죠. 어떻게든 하는데 뭔가 비효율적으로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사물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도 사물을 갖다 관리를 이제 다 하게 돼요. 다 관리를 하는데 얘들한테 주민등록 번호가 있으면은 지자체가 국가가 사람 관리하듯이 여러분도 사물을 올바르게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사물 개체 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교실에 앉아 있고 책상에 앉아 있고 그건 사물 자체고,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인지하기 위해서 사물에 독특한 이름을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 개체 인지 기술로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바코드부터 시작을 하죠. 바코드부터 시작을 해서 RFID 들어가고 이제 NFC로 발전했다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비콘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요 세 가지가 대학에서도 이 공대 또는 정보통신공학과에서도 각각에 대해서 한 학기씩 배우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도 한 학기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똑똑하시니까 스마트 인압이니까 뭐 이 1시간 동안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사물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게 여러분 사물 인터넷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요즘 신문에 보시면은 이제 사물이 인터넷에 네트워킹 되는 것이 2020년에 500억 개다. 뭐 700억 개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이 70억이잖아요. 그죠? 70억 명이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걔들 주소 체계가 IPv4죠. 그죠? 근데 70억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하나씩 뭐 많아봤자 2개 가진 사람, 3개 가진 사람 그 정도인데, 자, 앞으로 사물이 500억 개, 700억 개 점점 늘어나는 걸 갖다가 자, 주소 체계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게 이제 IPv6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IP 주소에 대한 거고, 그건 인터넷에 물리기 위한 주소 체계가 되는 거고, 자, 사물을 갖다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가 있겠느냐.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RFID가 들어갈 겁니다. 자, RFID가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었지만은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전 시간에 한 거예요. 복습으로서 이제 중요한 기술들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컴퓨터 비전해 가지고 어떤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 사물을 여러분 눈을 가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눈을 가졌으니까 사물을 인식할 수 있고 사람을 인식할 수 있듯이 사물을 인식하려니까 컴퓨터 비전, 즉 CCTV라든가 카메라 모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니까 머신러닝,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이 사물과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물과 대화를 하고 또는 여러분이 로봇한테 명령을 한다든가 할 때 자연어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가 NLP라고 하거든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해가지고 자연어를 갖다가 기계가 이해를 해야지 또 사람과 기계 간에, 사람과 로봇 간에 경계가 없어질 수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생겼을 때 최적화를 해줘야 되고, 자, 로봇 기술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크게 이제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일단 사물이건 인간이건 어떤 대상이 됐건 어떤 오브젝트,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단계에서는 사람끼리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단계에서 인터넷 오브 띵즈 해가지고 사물 간의 인터넷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인터넷 오브 서비스 해가지고 모든 서비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어떤 용역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액티비티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사물, 그리고 모든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네트워킹 하는 것이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림상에 보시면은 그 해당되는 분야들 다 표시를 했죠. 그러면서 중간에 CPS란 말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CPS 플랫폼이라고 있고, CPS가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보셨다시피 사람과 사물과 서비스가 인터넷에 연결됐다. 인터넷에 연결됐다는 것은 인터넷 속은 이제 가상 공간이죠. 그 가상 공간이고, 현실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세상을 리얼 필드, 또 피지컬 필드라고 해가지고 실제 현실 세상이고요. 그 현실 공간하고 가상 공간하고 네트워킹 해주는 게 바로 CPS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물과 서비스가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현실과 가상 공간 속에서 모든 서비스, 모든 액티비티를 동기화 시켜주는 것이 CPS가 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혁명을 이루게 되는 자,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이제 스마트 인더스트리 할 때, 인더스트리란 말을 썼을 때 저기 나와 있는 매니팩처링이라든가 또는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공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첫 번째 보게 되면 하이 밸류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이제 고부가 가치에 대한 정보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인티머시가 있고요. 어떤 이제 고객들의 친밀도, 뭐 고객들과의 상호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플렉서빌라이제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질을 높이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에 관련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다, 팩토리 4.0이다 하게 되면 이제 저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더스트리 4.0은 산업은 그 중에 조그만 일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CPS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CPS라는 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림상에서 보시게 되면 밑에 단이 그 피지컬, 그러니까 현실 공간이죠. 윗단이 이제 가상 공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알고리즘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 모든 분석하는 거,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다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가상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 공간 속에서 모든 데이터가 사물 인터넷으로 센싱을 해가지고 정보를 다 가상 공간에 올리게 되면은 가상 공간상에서 옆에 있는 것들이 일단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한다는 게 이제 무섭기 시작해요. 런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학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 프리딕트를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리스판스를 하는 거죠. 기계가 됐건 사람이 됐건 사물이 됐건 공간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저 룰에 의해서 사이버상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예측해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는. 자, 그게 뭐냐? 그 밑에 나와 있는 현실 공간에서 결국은 인간의 행복, 거기서 스마트한 거라든가 어떤 가치라든가 어떤 컨시어즈 서비스라든가 또는 결론은 여러분이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구축해 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보시고,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중요한 게 경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는데 사물과 인간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사물과 공간 간에 또 공간과 제도, 로봇과 인간, 로봇과 사물, 생산과 소비, 공학과 인문, 제품과 서비스, 육체와 정신 이런 것들 가상과 이 각각에 있어서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인데, 자, 그럼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CPS라고 하는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게 일단 모든 이제 현실 세계 속에서 모든 액티비티, 모든 오브젝트, 모든 대상, 사물,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융복합을 해야 돼요.
다 융복합, 그것도 이제 그냥 융복합이 아니고 슈퍼 커넥티드 컨버전스 해가지고 초융복합을 하는 무경계 상태가 되거든요. 무경계 상태에서 자, 여기 그림상에서 보시면 위가 형이 하학이고요. 피지컬 월드니까 형이 하학이니까 실제 우리 이게 실제 사회 속에서 현실 속에서 공존하는 형이 하학적인 인간부터 로봇, 기계, 자동차 모든 것들이 위에 이제 피지컬 월드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사이버 월드라고 적혀 있거든요. 가상 공간상에서 이제 형이 상학적인 거죠. 형이 상학적인 가상 공간, 제도, 소비, 인문, 서비스, 정신, 행복, 만족, 가치.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융복합을 해주는 거죠. 하나로 되게 하는 거죠. 하나로 되게 하고 경계가 없으니까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이 CPS가 어디서 하느냐? 바로 클라우드에서 하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 내에서 우리가 가상 공간상에 있는 데이터 저장 장소인 클라우드라고 하는 가상 공간상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해서 지가 분석하고 학습하고 예측하는 기능을 거기서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론은 이 사물이건 제품이건 어떤 제도건 서비스건 간에 결론은 뭐냐? 인간의 만족 행복이거든요. 인간의 만족 행복이니까 이건 이제 뇌파의 어떤 리스판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BII가 브레인 인터넷 인터페이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과학계에서 나온 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만드는 건데 브레인 인터넷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뇌과학과 사물 인터넷을 연결시키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튜브에서 드론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나 어떤 컨트롤러 없이 뇌파의 생각만 가지고도 드론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국에서 뉴욕에 있는 드론을 갖다 뇌파 가지고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뇌파 통신도 되거든요, 현재. 자, 그러니까 우리가 뇌파에 의해서 사물을 움직일 수 있듯이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사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사물과 인간의 뇌파와의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인간의 컨시어지한 행복과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BII라고 하는 브레인 인터넷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골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 위에서 보시면 이제 IoT가 있고 이제 사물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현실 공간의 모든 제품, 도시, 공간, 공장, 빌딩의 모든 것들이 센서가 붙어가지고 네트워킹해서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데이터가 다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옆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CPS 상에서 슈퍼 커넥티드 밸류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뭘 창출하냐면은 결국은 슈퍼 커넥티드 밸류죠. 모든 것들이 네트워킹 돼 경계가 없이 네트워킹 돼가지고 이전에 없던 크리에이티브한, 이노베이티브한 밸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미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또는 임베디드 된 센서 네트워크에서 여러분이 위에서 창출된 슈퍼 커넥티드 밸류를 여러분이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큰 그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첫 번째 숙제로 내신 게 바로 이거였었거든요. 바깥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요. 지금 쭉 보시면 자, 무인 자율 자동차 나왔다. 그거 우리나라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 자, 3D 프린터 세상이다. 3D 프린터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 자, 뭐 사물 인터넷 중요하다.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 알파고 무섭다. 알파고 같은 거 계속 만들. 그러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들을 갖다 발전시키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요소 기술일 뿐이고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 사회생활 문명 자체가 변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얘기하는 개념과 방향이 요소 기술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전체가 융복합된 이런 것이 4차 산업혁명이고 이 방법론을 배우시는 것이 우리 최고의 과정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다음 장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에서는 이제 팩토리 4.0으로서 이제 제조업을 갖다 부흥시키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우리 지금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한테 이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뭐 4,000개, 몇천 개를 보급하겠다. 이게 4차 산업혁명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도 당연히 물론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요소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의 스마트 팩토리 여러분이 가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일단 재료로부터 이제 약간 틀려지죠. 재료부터 스마트해져야 되고 공장 내부에 센서가 다 들어가고 센서가 이제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 어떤 불량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고장률이라든가 또 이제 공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고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소비를 예측해서 생산을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고 또 이제 더 결정적인 거는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3D 프린터가 나와가지고 이제 생산 자체를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바뀐다라고 봤을 때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3D 프린터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과 소비 공장의 개념이 자, 3D 프린터에 의해서 자, 소비자와 생산자의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최대 어떤 그 최적의 그 결론을 갖다가 인공지능이 만들어주고 거기서 생산을 이뤄내는 어떤 생산 최적화, 소비 최적화를 이루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4.0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고요. 여러분과 같이 앉아 있었던 17기의 한 분이 이제 IT 회사 하시던 분인데 여기서 이걸 배우시고 IoT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요즘 이제 그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IoT 전혀 모르시던 분이셨는데 이제 이 배우시고 빨리 이제 이 팩토리 4.0 플랫폼을 개발해가지고 그거 보급하는 사업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 장은 이제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경제적으로 나왔네. 뭐 보셨다시피 지금 말씀드린 다 그런 얘기고요. 뭐 재료 자체도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변해야 되고요. 재료 자체도 뭐로 변화하냐면 이제 나노, 바이오, 그다음에 IT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스마트한 재료들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하게 되고요. 어떤 생산하는 데 있어서 로봇이 들어오고 3D 프린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으로 네트워킹 되고 결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과 소비가 네트워킹 돼가지고 생산하는 방법과 소비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게 자본주의 5.0을 만들어내죠. 자본주의 5.0 플랫폼에 의해서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시켜주는. 그래서 혹시 뭐 이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이 자료를 보시고요. 요거 설명하려면 또 한 20분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 자산 관리라든가 뭐 CR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내용들을 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팩터들을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실 공간에서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서 사회 속에서 모든 사물들을 네트워킹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장이 됐건 모든 사무실이 됐건 모든 집이 됐건 어디에선가 모든 공간에서 자 사물들을 네트워킹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4차 산업혁명은.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킹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이 제일 밑에 단계에서는 IoT다.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밑에 기술은 사물 인터넷부터 시작하고 맨 마지막 기술은 CPS라고 하는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 사물 인터넷이 붙어가지고 사물을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사물에 이름표를 붙여줘야, 주민등록번호를 줘야 되거든요. 사물의 ID, 아이덴티피케이션, 사물을 개체인지 해야죠. 그 다음에 개체인지 한 다음에 센싱을 하고, 사물 인터넷이죠.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해가지고 밸류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핵심 기술로 이제 RFID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RFID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RFID 없었죠. 바코드가 없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서 60년대, 70년대 어려서 이제 동네 가게에 가게 되면은 물건이 있고 눈깔 사탕이 있고 뭐가 있을 때 주인이 조그맣게 종이에다 물건 가격을 써서 붙여놓고 그거 보고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건이 개수가 몇 개 안 될 때는 이해가 됐는데, 자, 물건 개수가 많아지면은 기억하기도 그렇고 물건을 이제 재고 관리라든가 어떤 뭐 판매량을 갖다 금액을 총합낸다 기타 등등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물건 수가 많아지면서 유통에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바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코드가 이제 각각의 물건에 있어서 상품에 있어서 물건 정보를 간단한 것들을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 또는 뭐 공장 뭐 이런 간단한 정보만 적어 놓은 정보가 아니라 얘는 주민등록 번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민등록 번호를 갖다 경찰이 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직업부터 다 나오는 건 컴퓨터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흰색과 검정색의 이제 줄에 의해 가지고 빛을 검정색은 빛을 흡수하고 흰색은 빛을 반사하니까 그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것을 0과 1로 나서 디지털을 변환을 시키는 거죠. 디지털을 변환을 시켜가지고 이와 같은 코드로 나가지고 이 코드를 세계 표준화해가지고 UPC 코드라는 걸로 나가지고 물건에 붙이게 되면은 이것이 그 물건의 주민등록 번호가 되는 거죠. 주민등록 번호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슈퍼에서 지금 여러분 이제 마켓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물건 계산하는 분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밑에서 빨간 붓이 나오면서 얘를 읽어가지고 얘가 지금 물건 정보를 주는 거 아니죠. 얘는 번호만 주는 거예요. 번호를 주게 되면은 스캐너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이 물건의 정보는 컴퓨터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코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시작을 했었고요. 이 바코드를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월마트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월마트 우리나라에는 들어왔다 망했죠. 그럼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월마트가 제가 알기에 한 4,700개 정도 전 세계 브랜치가 각 나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유학했을 때만 하더라도 1980년도에 그 유학했을 때만 해도 당연히 월마트 가서 물건 사죠. 제일 싸고 제일 많이 있으니까. 그 월마트에서 뭔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전 세계 유통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월마트입니다. 그 정도도 파워 있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유통에 있어서 황제는 누구예요? 석지현 누구? 아마존이죠. 비교가 안 돼요. 이제 이 월마트하고 아마존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아마존의 자산 가치가 430조 정도 되더라고요. 저 인터넷 서점하던 애들이 430조. 이게 IT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쪽 하셔야 돼요. 자, 바코드가 이런 거다라고 보시고요. 자, 이제 바코드가 좀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불편했는데, 이제 RFID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RFID가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바코드는 보셨다시피 어떤 그 리더기라든가 스캐너에 접촉을 해야 돼요. 접촉하게 되면 지가 밑에서 빨간불이 올라오죠. 그걸 읽어내잖아요, 정보를. 근데 멀리 떨어져서 이 정보를 읽어낼 방법이 없을까? 그게 이제 RFID의 시작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제2차 대전 중에 비행기 소리가 나는데 비행기 음파가 더 빠르니까 비행기 소리 나는데 저게 적군기일까 아군기일까 이거 헷갈리잖아요. 이 적군이 빨리 도망가야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야, 저 비행기가 아군이면은 우리가 도망갈 필요가 없으니까 저 비행기에다가 어떤 태그를 붙여가지고 그 태그로부터 전파를 받아가지고
저 비행기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판별하자라부터 시작한 게 RFID입니다. 그러니까 국방 쪽에서 먼저 나온 기술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물건에다가 이 RFID 태그를 붙여놓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여기 리더기가 있거든요. 리더기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전기를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웨이브거든요. 전자기장을 보내게 되면은 전자기장을 이 태그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태그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전자기장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안에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안테나 이 안테나가 있고 안테나에서 자기장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자기장을 전기로 변환시켜 가지고 태그 안에 조그만 반도체 칩이 들어있어요. 그 칩 안에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장을 전기로 변환시켜 가지고 자기 칩 안에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번호를 다시 전파를 통해서 리더기로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이제 왔기 때문에 이 리더기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제가 누구다라는 정보를 얻는 방법, 이게 바로 RFID가 되겠습니다. 자, 바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촉을 거의 해야지 와서 읽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멀리 이 거리에 따라서 이 전자기 파니까 이 주파수에 따라서 이 거리가 뭐 짧게는 10cm, 뭐 길게는 몇 킬로미터까지도 가능한 뭐 그런 기술이 RFID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킬로 떨어져서도 또는 몇백 미터 떨어져서도 사물의 정보를 얻어냈죠. 바코드에서는 불가능했던 거를. 그게 RFID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똑같은 방법으로 태그는 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봤죠. 여러 가지 형태. 여러분들 지하철 카드도 그렇고 또 신용카드도 그 안에 다 태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태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시브 태그, 액티브 태그인데,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리더기에서 전파가 가가지고 그 태그를 깨워줘요. 태그는 자고 있거든요. 깨워서 네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고 하는 게 바로 패시브 태그입니다. 패시브 태그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 물건이 어떤 제품이 자기 스스로 자기 정보를 나한테 말해주면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 어떤 사물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구다라고 나한테 보고를 해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 그런 태그. 근데 이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전파가 가서 지를 깨워서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는 건 패시브 태그고, 액티브 태그는 태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어가지고 건전지가 들어있어서 전원이 스스로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다라고 떠들 수 있는 태그가 바로 액티브 태그입니다. 즉 이제 수동 태그, 능동 태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패시브 태그, 액티브 태그 안에 배터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태그 형태는 이와 같이 뭐 보통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분홍색으로 돼 있는 게 구리선이에요. 구리선이니까 저게 안테나 역할을 하고, 여기 조그맣게 점으로 돼 있는 것들은 그게 칩, 반도체 칩이 돼 가지고 그 물건, 그 태그에 아이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돼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자, 동물도 사물이라고 봤을 때 동물을 관리할 때 동물한테 이런 태그를 붙일 수 없으니까 동물한테 뭐 어떤 병같이 생긴, 플라스틱으로 생긴 태그를 만들었어요. 병 조그맣게 만든 것 같은 필과 같죠. 약같이. 그리고 그 안에 태그를 집어넣었죠. 이런 것들 갖다 트랜스폰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용으로 저와 같이 트랜스폰더가 있다. 그랬을 때 동물이 뭐 돼지건 소건 지나가더라도 제 주민등록번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RFID 트랜스폰더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RFID 태그에는 액티브가 있고 배터리를 가진 액티브, 배터리가 없는 패시브. 역할은 리더기가 있어서 전파를 보내야지만 지 정보를 보내는 게 패시브고, 자기 스스로 액티브 태그는 자기 스스로 정보를 보낸다. 자, 그리고 이제 트랜스폰더는 동물용이다 정도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 RFID는 뭐가 좋으냐면은, 자, 바코드는 1대1 접촉이에요. 그죠? 1대1 정보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실제인데, 자, 건설 현장에서 중부 고속도로 건설할 수 있었는데, 건설 현장에 이제 그 근로자들이 많을 때는 3,000명, 5,000명 그래요. 3,000명, 5,000명이 만약에 출근부에 동시에 지금 와서 찍는다든가 할 때, 그거 1대1로 다 해야 되잖아요.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출근하신 분들이 다 5분, 10분 남겨놓고 가까이 와서 거기 다 몰려서 3,000명, 5,000명. 그런데 RFID를 갖다가 근로자들 모자에다가 이제 집어넣었어요. 모자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 게이트 현관 저 정문을 갖다 통과하면은 RFID는 1대1이 아니라 1대 무한대를 읽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1대 무한대를 동시에 출석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0명이 됐건 3만 명이 됐건 상관없이 동시에 그 물건의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어디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썼냐면은 부산 항만에서 썼습니다. 부산 항만에서 여러분들 항만에서 물건을 수출입할 때 컨테이너에다 물건을 싣고 그 컨테이너 수천 개가 또 배에다 실어지잖아요. 그죠? 수천 개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각각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확인 안 되면은 절대 출항 못 하죠. 다 확인이 돼야 돼요. 자, 그거를 여기서 액티브 태그를 붙인 거죠. 액티브 태그를 붙이니까 지가 부산항을 출발하게 되면은 지금 어느 컨테이너가 그 안에 몇만 개, 몇천, 뭐 무한대 상품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게 컴퓨터에 동시에 찍혀버리는 거죠. 이게 RFID죠. 그러니까 이제 물류에 있어서는 혁명이죠, 이거는. 물류에 있어서는 일대 무한대가 인식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바코드와 틀리 얘는 쓰고 읽고 지우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단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파를 이용하니까 뭐 전파가 이 쇠 구조, 강 구조물이라든가 물에 있어서 또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파 회절 간섭이 일어나서 오차가 일어날 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부터 잠깐 하면은 자, 월마트에서 이제 이걸 RFID를 또 제일 먼저 아까 바코드 제일 먼저 받아들인 데가 월마트라고 했죠. 역시 RFID도 제일 먼저 받아들인 데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이제 RFID를 받아들이면 인식률이 100%를 요구를 했어요. 당연히 100%예죠.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RFID 인식률이 실제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는 한 70%예요. 그 30%는 에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70% 에러인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김포공항에서 국내선 탈 때 제일 먼저 카운터에 가서 짐 체크하고 무게 재서 태그를 붙이잖아요. 태그 붙일 때 자, 김포에서 부산 간다, 김포에서 제주 간다 붙일 때 보면은 거기 지금 바코드로 돼 있어요. 바코드 뜯어보세요. 그 안에 RFID 들어있거든요. 자, 그럼 그 차이가 뭐냐면은 RFID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잖아요.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서 그 컨베이어 벨트 안에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시스템에서 노무자들이 다 들어가지고 비행기에 따로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RFID를 붙이게 되면은 지가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가면서 스스로 제주 관련, 목포 관련, 광주 관련, 부산 관련 자기 스스로 정리가 돼버리는 게 RFID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신뢰도가 몇 프로냐? 99.5%예요. 99.5%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들이 100% 요구하더라도 일반적인 평균은 한 70%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99.5%는 상당히 정확한 거예요. 그죠? 근데 99.5% 뜻을 보세요. 그러면 99.5%는 200개 중에 하나는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비행기 하나 떴을 때 한 사람은 반드시 잊어버린 사람이 나온다. 그러니까 인식률이 그게 99.5%가 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라면 박스가 수백 개가 쌓여 있는데 얘들을 이 안에 라면이 무척 많이 들어있는데 얘들을 이게 이제 리더기 안테나들이거든요. 이 안테나 배치를 해가지고 저 안에 있는 제품들을 다 읽어내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팔레트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데 안테나가 이렇게 달렸고 위에도 달렸고 여기도 달렸고 필요하면은 밑에도 집어넣고 이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식률의 차이가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RFID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관공서라든가 여러분이 사업하실 때 인식률이 얼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알으셔야 될 게 이 RFID는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파의 주파수에 따라서 자 125kHz부터 그다음에 13.56메가, 433, 860, 960, 2.4GHz까지 이게 전파의 주파수 대역대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어떤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어떤 동물 관리에는 125kHz를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죠. 신용카드는 13.56메가 쓰고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컨테이너는 433메가를 쓰고 있고요. 그건 지금 보셨다시피 액티브 태그를 쓴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쇼핑할 때 어떤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쇼핑하는 것들은 다 패시브로 860에 960메가를 쓴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주파수에 따라서 도달 거리가 틀려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RFID는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태그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128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128비트로 되어 있고요. 바코드는 UPC 코드라고 해가지고 유니버셜 코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RFID 코드는 보통 이제 MIT에서 개발한 오토아이디에서 개발한 EPC 글로벌이라는 표준화된 코드를 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128비트가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 알 필요 없지만은 여러분 이제 이런 코드에 의해서 다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가 이와 같이 128비트로 돼서 붙기 때문에 만약에 새우깡에다가 새우깡집 사시면은 어떤 상품 사시면 다 바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RFID 태그를 붙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코드일 때는 똑같은 바코드에 의해서 그 새우깡이라든가 이게 상품 관리가 되지만은 이 RFID 코드를 붙이게 되면 상품 하나가 얘 각각이 전파를 발생해 버리니까 하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물의 개체를 인지해야 걔가 누군지 알아야 되지만 또 어디 있느냐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한양대학교 와서 공부하시듯이 여러분이 판매한 제품 미국가 있는지 지옥에가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위치까지 알려면은 이와 같이 RFID 코드에 의해서 그것이 위치 추적이 가능해진다 보시고요. 그래서 저 RFID 코드는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EPC 글로벌 코드를 쓴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낮았는데 우리가 이제 RFID 코드 처음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공공기관이나 여기서 RFID를 이용해서 스마트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기관마다 하는 코드가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ISO 기준을 쓰고 여기서 EPC, 여기서는 아이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에서만 소용하는 거냐, 국내외 외국까지 수출하는가에 따라서 코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만든 게 M코드가 있고요. 여기 제가 한 장만 놨는데 대한민국 육법전서에 나오는 모든 시설물, 상품, 개체, 사물을 갖다 다 정리를 했어요. 요거 딱 한 장이 아니라 이게 10대 장 되거든요. 다 정리를 해가지고 M코드로서 이렇게 분류 체계를 해서 등록을 했거든요. 이건 이제 96비트로 해가지고 인터넷진흥원에 등록했는데 아무도 안 써먹으니까 소용이 없죠. 그런데 이제 써먹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상이 이러면서도 근데 이걸 쓰면요 외국에 로열티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RFID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시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수업하시고 여러분 이제 숙제가 진짜 같은 숙제를 하셔야 돼요. RFID, NFC, 비콘 가지고 여러분 이제 사업 모델을 이제
상상을 하시고 아이디어를 짜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세월호 사건 보시면은, 자, 이 세월호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RFID 태그를 붙이면은 이 사람의 신용 정보 다 알 수가 있지. 이 사람의 정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액티브 태그예요? 패시브 태그예요? 자, 구명조끼에다 어떤 태그 붙일래요? 패시브를 붙이면은 예를 들어서 배 승선한 티켓에다 패시브를 붙이게 되면 들어가면서 누가 탔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거는. 근데 세월호가 조난을 당했을 때 패시브를 붙였는데 쟤는 가라앉았는데 쟤가 지금 내가 어디 있다라고 정보를 줘야 되는데 패시브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액티브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명조끼에는 액티브 태그를 붙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발신을 하니까 수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업 사례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물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태그를 붙여가지고 뭐 물류에 있어 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 이 축산물 쪽에서는 이제 태그 관리를 많이 하고 있죠.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시피 뭐 돼지부터 시작해서 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도 잠깐 그거 하기 전에 그럼 예를 들어 새우깡에다가 RFID 태그를 왜 안 붙일 것 같아요 지금? 그거 바코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1,000원짜리에다가 태그를 붙여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태그의 지금 가격이 얼마냐는 게 중요하거든요. 태그 하나의 가격이 물론 이제 처음에 이 RFID 태그는 프린트예요. 그냥 프린트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갖다 100만 장을 하느냐 한 장을 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했을 때 지금 태그 가격이 대충 해서 100원서 50원, 굉장히 많으면 30원까지 보통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100원이다라고 했을 때 100원짜리 태그를 100원짜리 상품에 붙이면 붙이라 그러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통 경제 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태그 가격의 20배 이상 되는 원가 제품에 붙이라고 돼 있어요. 20배니까 태그가 100원이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2,000원짜리 이상에는 붙여도 뭐 유통의 어떤 장점에 의해서 수익을 뺄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뭐 백화점에서 거의 고가의 의류, 뭐 고가의 사치품 이런 데 거의 다 붙었죠, 지금. 자, 그래서 좀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동물 관리를 지금 뭐 한우부터 한돈부터 돼지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태그를 이제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태그를 붙이는 것까지는 해서 지금 말한 대로 관리는 할 수 있어요. 사람들 관리하듯이. 근데 여기에다 제가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걸 붙였거든요. 이제 인더스트리 4.0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 태그에서 얘가 자, 언제 태어난 놈이고 어느 농장에 어느 사육장의 놈이고 그 정도 정보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니까 여기 태그에는요, 센서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 센서를 만약에 붙였다면은 이 돼지가 됐건 한우가 됐건 얘들의 체온의 변화를 측정하게 되면은 가장 알맞은 발전기, 가장 알맞은 수종 시기를 채택해 가지고 임신을 시키고 그래서 최적의 고기 상태를 만드는 게 가능해지는 게 이제 인더스트리 4.0이에요.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드린 태그에다가 센서를 붙이건 또는 트랜스폰더에다가 센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귀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 표피에다가 이 태그를 붙이기도 하고요. 또는 트랜스폰더가 한 요거 반 정도만 하거든요. 실제 크기가. 요거를 소나 돼지는 얘들 워낙 큰 애들이니까 얘들 삼키게 하면 이게 위에 가서 장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위에서 장착이 돼가지고 pH라든가 체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측정해가지고 정보를 보내주면은 얘 질병 유무부터 지금 뭐 광우병이 걸렸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축산업이 되고요. 뭐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어제 특화가 하나 등록이 됐는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물과 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 로봇이 사람 말을 아까 말씀드린 자연어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진짜 경우의 수가 수만 가지잖아요. 이건 무한대를 언어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소가 자 배고파서 우는 거 목이 좀 물이 먹고 싶다 우는 거 또는 뭐 즐거워서 우는 거 여러 가지 해봤자 제가 볼 때 한 10가지 이내에서 그 소 울음소리의 진동을 파악하고 얘를 어떤 패턴 인식으로 잡아내면은 그거를 음성으로 환원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애견 사업이 그 주 대상이 되거든요. 그게 특허됐는데 그 특허 등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애견 사업이 됐건 뭐 조류 독감이 됐건 이런 동물 관리에 있어서 사물 인터넷 개념에 인공지능 들어가가지고 동물과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통과가 돼서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것들을 이거 이제 융복합 시키게 되면 되는 거죠. 앞으로 동물과 대화하면 재밌을 거예요, 그죠? 자, 어떤 이제 태그 지금 보셨다시피 이건 옷에 붙이는 태그, 이게 태그의 실제 모양이죠. 지금 그러니까 태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안테나가 있는 거고요. 얘들이 이제 그 메탈 잉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기 전도성 잉크로 프린팅을 해놓은 거예요. 프린팅을 해놓고 여기다가 요게 태그, 요게 이게 반도체 칩이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요건 이제 또 회색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잉크 색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전파를 받아들이는 안테나 역할만 해줘가지고 요거를 또 물건에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분야에서 쓰는 거, 조달에 쓰는 거, 또는 이제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서 작품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또 태그를 붙여놓고 여러분이 왔을 때 지가 어떤 작품 설명을 해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공항에서의 그 수화물 관리하는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뭐 생각보다 병원에서 환자 오인 사고가 많이 생각보다 있대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이 RFID 태그를 든 팔찌를 해가지고 환자 관리를 하겠다고 이제 옛날 얘기로 있었고요. 또 이제 국방부 쪽에서 이제 탄약 관리하는데 이 RFID 관리 시스템을 하겠다고 해서 했죠. 해가지고 60억 투자해서 개발해놓고 안 쓰죠. 이제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개발했는데 안 쓰는 이유가 사실 탄약이 대한민국은 한미 연합사 성격에 있어서 모든 군수물자 정보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연합사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한국만 돼 있으니까 저쪽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실패가 된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거 개발한 사람, 그 또 개발하죠 한 관련된 그 국방부 사람 다 징계 먹고 다 60억 그대로 개헌했죠. 국가 사업은 그런 거, 특히 국방부 쪽 사업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실패하게 되면 그대로 다 토해내야 되더라고요. 자, 요건 제가 10년 전에 한 건데 RFID 가지고 구조물, 이 토목건설 쪽에서 구조물 관리를 하면 좋겠다. 근데 RFID는 이제 문제점 리더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리더기가 있어가지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구조물에 태그를 붙여놓고 이 노트북에다가 웹캠을 붙여놔가지고 캠에서 얘를 읽어가지고 여기서 안테나를 달아가지고 노트북이 통신하게끔 하자라고 해서 이제 구조물 관리를 지금 여러분들 시설물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든 지자체 시설물 다 관리할 때 관리 대장이 다 지금 캐비넷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또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방법론을 이거를 바꾸자고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건 요 옆에 있는 성동교 교량이고요. 교량은 이제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게 되면은 이와 같이 컴퓨터에 뜨는 거죠. 컴퓨터에 뜨고 요즘 이제 스마트폰에 뜨지만은 컴퓨터에 떠가지고 이제 유지 관리를 이와 같은 방법에 하게 되면 바로 이 정보가 이제 서버로 가가지고 지가 저장돼가지고 구조물을 관리할 수 있게끔 이와 같은 걸 10년 전에 얘기로 제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균열 같은 걸 어떻게 유지 관리하라 같은 거 있고요. 이건 이제 건설업에 계신 분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줄 거고요. 정확하게 2007년에 작성했네요. 이 친구가 이게 석사 논문으로 만든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량에 있어서 이제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교각에다가 그 교각
점검 사다리를 다 만들어 놨죠. 그거 너무 필요 없는 걸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교량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다 특허를 내서 RFID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특허를 냈던 거고요. 요것도 날짜가 2011년, 그러니까 2009년에 제가 출원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건 잘 보시면 RFID 국내 사례, 해외 사례 보면 모든 의류업체, 모든 업체들이 다 RFID 쓰고 있다고 돼 있어요. 국내 사례 보면은 자, 크리스 패션이라는 데서 RFID 시스템, 또 스쿨룩스에서 RFID 시스템, 더 베이직, 성주, 그 유명한 데죠. 제일모직. 근데 다 보세요. 다 보세요. 누가 했어요? 다? 자기 돈 안 써요. 정부 돈 많아요. 저런 돈 쓰시고 사업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도 올해도 제가 봐도 중기청, 미래부, 뭐 산자부, 과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RFID가 나온 이제 QR코드가 나왔죠. 자, QR코드 뭐 여러분 재밌어서 다 해봤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RFID도 리더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안 썼죠. 근데 QR코드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재미있어서 했죠. 근데 QR코드가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죠. 안 하니까. 여러분 안 하잖아요, 요새. 그럼 실패죠, 뭐 저거. 그런데 실패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좋은데 뭐예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2초를 기다려야 돼요. IT에서는 2초 이상 기다리면 실패해요. 벌써 얘는 초점 맞추면서 2초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 중에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RFID보다는 더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가는 장점이 될 수가 있었지만 스마트폰을 그냥 갖다 대면 인식하면 성공했을 텐데 초점을 맞추는 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NFC입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RFID라든가 이 QR코드의 단점을 다 해결하는 게 NFC고요. NFC는 그냥 영어로 Near Field Communication입니다. Near Field니까 아까 RFID는 1km 바깥에서도 100km 바깥에서도 중계기만 쓰면 정보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달이라든가 화성에 가서도 수백 광년 떨어진 화성에서도 정보를 보내면 여기서 RFID로 읽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도 원격에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Near Field, 가까이 있을 때만 정보를 주고받자. 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 신용카드 또는 여러분의 신분증 정보를 만약 100m 바깥에서도 인식할 수 있다면은 리더기가 있고 100m 밖에서 인식할 수 있으면 100m 안에 있는 모든 똑같은 걸 다 읽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정보, 은행정보 이런 고급 정보들은 가까이 있을 때만 하자라고 한 것이 니어필드이고 요게 10cm 이내일 때예요. 10cm 이내일 때 영어로 4인치. 4인치 안에서만 정보를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저 누구야 빌 게이츠하고 마크 주커버그가 한국 방문했을 때 명함을 갖다 핸드폰으로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까이 가니까 명함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게 바로 NFC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명함을 주고받는다든가, 자, 문을 열고 따라라든가, 어떤 뭐 멤버십이라든가 쿠폰 뭐 이런 결제, 요새 그 카셔링 하면서 스마트 키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키도 100m부터 만약에 저게 문이 열린다고 하면은 비슷한 차 다 열리는 거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10cm 가까이 갔을 때만 차문이 열려야 되니까 니어필드를 쓰는 거죠. 그 현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것들은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이고 기능 자체는 RFID와 거의 같아요. 그런데 4인치, 10cm 이내에서 쓰면서 얘는 주파수가 13.56메가를 쓴다. 여기 써 있죠. 13.56메가만 쓰는 거고 이게 NFC다 보시면 되고요. NFC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재미난 걸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 시설물 관리, 뭐 RFID와 같은 개념이니까 할 수 있고, 건물 관리, 제품 인증 관리, 그리고 어떤 관광이라든가 예술 문화에 있어서 어떤 엑스포, 뭐 이런 박람회, 전시회, 이런 큰 국제적인 행사할 때 안내판, 어떤 게임 같은 데에서
어떤 했다 안 했다 같은 정보라든가 또 이벤트의 마케팅에서 NFC를 이용해서 재밌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고객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NF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모든 기능을 갖다가 이제 NFC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뭐 NFC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KT를 쓰건 LG를 쓰건 SK를 쓰건 NFC 그 환경 설정에다 다 있거든요. 그럼 NFC를 앱을 작동시켜 놓고 NFC 태그에다 대기가 되면은 정보가 자동으로 지금 생기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NFC 기능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택시 타면은 택시 운전석, 조수석 뒤에 안심택시 요거 붙어 있죠. 그죠? 안심택시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스마트폰을 대게 되면은 여러분 기사의 정보가 여러분 가족, 친지한테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성분이 밤늦게 택시 타면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용하라고 이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또 이제 대전 현충원 같은 경우에 NFC 묘역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NFC 카드 태그를 놓고 그러니까 묘비에다가 태그를 붙여놨을 때 여러분이 가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 묘비에 계신 분이 누구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NFC 묘역 관리 시스템이죠. 자,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보셨다시피 뭐 명함도 스마트폰으로 교환하자는 게 여기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미래 잘 보시면 자, 어떤 TV에서 여러분이 어떤 화면을 보다가 어떤 화면 광고하는 데서 여기서 NFC 기능이 있어가지고 광고가 나오면서 동시에 NFC에서 쿠폰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상품 설명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제 라디오에서도 NFC 기능을 라디오 전파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TV건 음성이건 청각이건 그래서 TV건 라디오건 NFC 기능을 넣어가지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 교환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이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발전하다 보니까 RFID 바코드 얘들을 리더기 외에도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이제 정보를 읽어드릴 수 있게끔 좀 통합을 시켜놨죠. 자, 이렇게 이제 바코드도 RFID, NFC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NFC가 이제 결정적으로 스마트폰하고 RFID하고 다른 게 RFID는 일대 무한대 읽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코드가 차이점이라 했죠. 그럼 이제 NFC하고 RFID 차이점은 뭐냐면은 스마트폰은 일대 무한대 읽는 건 똑같은데 읽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은 뒷단에 내 뒤에 있는 소셜 네트워킹에 연결된 모든 사람과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일대 무한대 정보를 읽은 다음에 RFID에서는 그게 저장만 되어 있는 거고. 근데 NFC로 오게 되면은 일대 무한대 제품 정보 어떤 이벤트가 내 뒷단에 연결된 무한대 또 다른 사람한테 정보가 또 전달된다. 이게 NFC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SCM에서, CRM에서, 새로운 경제에서 방법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물건 아무리 팔아도 팔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팔려야 되고 고객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RFID 했을 때는 정보까지만 받을 수가 있었고 NFC를 하게 되면은 SNS와 연계까지 시켜가지고 마케팅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벤츠라든가 이런 자동차들이 그 신차 그 설명회 할 때 신차 그 오프닝 세리머니 할 때요. 자, 옛날에는 뭐 큰 호텔에서 해요. 큰 호텔에서 하면 뭐 200명이 왔다, 1000명이 왔다 하는데 요즘은 NFC를 활용해 가지고 하면은 200명이 오건 1000명이 오건 그 뒷단에 그 사람들까지 연결시키면은 그게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방법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NFC 장점, RFID 장점, 바코드의 장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비콘이에요. 자, 비콘도 여러분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렇게 태그가 있는데, 자, 태그가 있는데 이게 RFID 태그건 NFC 태그가 있건 스마트폰이 가까이 가면 이제 정보를 주고 봐. 아이디가 들어오네요.
근데 이 비콘이라는 것은 차이점이 뭐냐면요. 잘 봐요, 잘 봐요, 여기. RFID하고 NFC는 어떤 태그가 있어요. 내가 가까이 가가지고 리더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받아와야 돼요. 그죠? 근데 비콘은 정보를 받는데 위치 정보를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위치 정보. 자, 저 학교 앞에 맥도날드가 있는데 자, 그 앞에 고객이 지나가는 거 위치거든요. 고객의 위치를 알고서 정보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 마케팅이 되는 거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해요. 살 사람한테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타겟 마케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르스다. 메르스 환자한테 메르스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정보와 함께 필요한 정보를 던져줄 수 있는 게 비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뭐 사례에서 보면 이제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셨다시피 길 안내부터 길 안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위치를 알거든. 위치를 아니까. 관광 같은 데서 많이 써먹을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쭉 있고요. 자, 결정적으로 지금 보셨다시피 여기서도 이 가게에서 어떤 고객이 지나갈 때, 어떤 시민이 지나갈 때 자기 고객이면은 정보를 던져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상점 지나가는데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여기 보석을 90% 디스카운트 한다라고 만약에 정보를 주면은 아마도 살 거예요. 90%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거죠. 바로 정보를 갖다 위치 정보와 함께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비콘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이제 막 생겨야 돼요. 위치를 알면은 제가 이거 알고서 메르스 같은 거 특허를 냈거든요. 자, 메르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의심 환자가 골프 치러 간다. 또는 의심 환자인데 확진 환자인데 지하철 탄다. 말도 안 되는 짓.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보를 위치를 지하철을 타건 병원에 어디에 가건 위치 정보와 함께 그 사람의 정보를 만약 지하철 타라고 하려고 할 때 승객들이 저 사람 의심 환자가 왔다면 미리 알고 대피를 해야죠.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정보라든가. 자, 좀 뭐 마케팅에서 결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자, 만약 맥도날드 근처 갔을 때 맥도날드 쿠폰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이 스마트폰에서 미리 앱을 다운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앱을 다운받으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이제 전력이 소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었었어요. 그게 단점이었었는데 그것도 해결이 다 됐죠. 이제 그 해결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고요. 자, 이제 비콘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건 바다에서 항해할 때 등대 역할을 하는 게 비콘이거든요. 그 등대가 위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던져주는데 위치 정보와 함께 준다 해서 비콘이라고 이름을 줬고, 자, 이게 시카고 쿠어스 필드인가 그거죠, 이게. 자, 시카고 야구장에서 이제 여러분이 가게 되면은 도착하자마자 이 쿠폰이 날라오거든요. 쿠폰이 날라와서 걔들이 좋아하는 핫도그가 얼마다, 뭐 세일이 얼마다, 네 자리가 어디다 찾아가자라는 정보가 딱딱딱 뜨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기 들어오자마자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죠. 위치 정보와 함께 세일 정보를 던져주는 거죠. 자, 뭐 병원에 갔건, 이게 바로 그 정보죠. 지금 야구장 같은 데서, 스마트 체육관 같은 데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당연히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병원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치에 따라서 이 친구가 어디가 있고, 건강검진할 때 여러분 어디 가는지 헷갈리잖아요. 건강검진할 때도 어디가 있다.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환자 분포도 최적화 시켜줄 수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뭐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 뭐 건널목 건널 때 음성 정보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널목의 그 전봇대의 전주의 음성 정보기보다 이 비콘을 붙여놓게 되면은 이 비콘은 50m가 70m까지 들어오면은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럼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건널목이라든가 어디 갔을 때 70m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성 안내 정보를 다 받을 수가 있죠. 자, 좌로 가라, 우로 가다. 지금 얘가 자, 파란불 들어왔다, 걸어가다, 몇 분 남았다, 몇 초 남았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이 수업을 듣고 20기 이제 여러분의 선배인 시각장애께서 이제 아이디어 발굴을 시켰더니 그분이 낸 아이디어가 야, 시각장애인으로서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불편하다. 우리 일반인 사람들은 예약해놓고 가가지고 자, 기차 다 결정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서울역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전광판 보고 몇 번 트랙 그거 확인하잖아요. 그죠? 몇 번 트랙, 몇 번 차 그거 보고 그 시각장애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으시고 그분이 그걸 아이디어를 내셔서 자기가 도착했을 때 서울역에서 70m까지 들어오면 이제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몇 번 차가 몇 번 트랙에서 있다. 그분 이제 글로 가면 되는 거죠. 그거를 아이디어 내셔서 그거를 특허를 제가 출원을 시켰거든요. 자, 그 상태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RFID 비콘 지금 NFC까지 배우셨으니까 한번 아이디어를 이제 무척 많거든요. 이건 지금 비콘이 할 거는 좀 무척 많아요. NFC도 많지만은. 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아, 이건 제가 이제 지금 그 얘기에 대해 그러니까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뿐만 아니라 극장에 가도 그 영어 그 나올 때 한글이 자막 나오는 걸 못 보잖아요. 자, 그런 것들 또는 뭐 공공시설에 있어서 뭐 야구장에 갔을 때 전광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이거 특허에서 지금 정리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제 특허 다 정리돼서 제가 변리사한테 맡겨가지고 다 정리를 했는데 아직 출원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저 20기 분들 시각장애 모두 이름으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잘 그게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모양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 내고 이제 곧 내야지 이거 뭐 다 준비는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한국에서 보면은 SK텔레콤부터 해서 뭐 KT다 많은 회사들이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은. 다 하고 있고 뭐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하게 되면 단점이 스마트폰의 전력 소비가 심했었는데 그걸 해결한 것이 BLE 비콘이라는 겁니다. BLE 비콘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BLE가 블루투스의 약자거든요. 블루투스의 약자여가지고 전력을 갖다 90% 이상 소모를 감소시켰거든요. 그래서 요 BLE 비콘을 쓰게 되면은 그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전력 소모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이제 비콘 가격이 보통 뭐 3,000원, 뭐 5,000원, 뭐 10,000원, 20,000원 보통 그 정도 가격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아까 같이 태그처럼 뭐 무척 많이 붙이는 게 아니고 점포에 하나 두 개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좀 가격이 RFID나 NFC 종이형 태그보다 조금 비싸죠, 요거는. 요건 이제 그 뭐 장기 R 또는 바둑 R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 다음에 이제 BLE 비콘을 쓰게 되면 전력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요게 이제 그 비콘의 모양들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뭐 조약돌 형태도 있고 뭐 자전 크기가 다양하게 있고 색깔도 다양하게 있고.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비콘은 위치 정보를 알기 때문에 소비자가 어떤 상점 또는 어떤 매장에 왔다 안 왔다를 아니까 O2O라는 새로운 경제 형태가 생겨나거든요.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뜻이 뭐냐? 여러분이 물건 살 때 일단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물건가 확인 다 해보죠. 어디가 싸다는 거 알고서. 근데 알고서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검색 기록을 남겨놓게 되면 그 상점에 들어갔을 때 오프라인에서는 현실에서 여러 번 온 걸 알거든요. 그랬을 때 O2O 개념에 의해서 마케팅과 가격 여기서 어떤 페이버를 줄 수 있는 방법론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 가상 공간상에서 어떤 경제 행위와 오프라인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 행위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그러니까 CPS 이전의 경제 형태로서 O2O라는 단어는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부터 텐센트부터 다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들어온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이미 가장 싼 가격이 얼마인지 다 알거든요. 소비자는. 그런 사람한테 오프라인에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 방법론이 단계별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O2O는 생활혁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O2O 비즈니스, O2O 이코노미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가실 때 어떤 서비스 모델 개발할 때 도움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의 이제 대시입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 에코가 있고 알렉사도 있죠. 그 전 단계에서 아마존 대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RFID, NFC, 지금 비콘 이런 개념을 더 조금 더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말을 하거나 또 얘가 뭐 이렇게 포인트를 갖추게 되면 어떤 물건의 정보를 위치 정보와 함께 하면서 뭐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뭐 구매까지 시켜주는 이제 그런 것까지 가능한 것이 아마존 대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이제 알렉사로 발전하는 그런 상품의 이 개발 발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코드부터 RFID, NFC, 비콘, 대시, 인공지능까지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왜 공부했냐? 4차 산업혁명에서 사물도 인간처럼 주민등록 번호를 가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물이 사람처럼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 여러분이 집에서 잘 거 뻔하거든요. 집에서 앉아있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사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위치 정보, 그다음에 사물의 개체 정보, 요거를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오늘 수업하신 RFID, NFC, 비콘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특히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 꽤 되시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벤트에서 우선 이벤트를 했을 때 자, 고객이 또 시민이 왔다 안 왔다가 비콘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비콘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줄 수가 있고 디스카운트 쿠폰 줄 수 있고 티켓을 줄 수가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마라톤의 반환점을 왔다 안 왔다를 알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게 비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이벤트를 할 때는 결국 고객 만족을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토리텔링을 비콘을 통해서 재미있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여러 가지 방법론, 뭐 여기 티칭도 있고 추징부터 러닝부터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액티비티를 갖다가 어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이벤트에서 활동을 비콘을 통해서 다양하게 고객과 시민과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우리 오늘 사물 개체인지 공부를 하셨고 ICBM 레볼루션 뭐 전 시간에 했다시피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또는 머신러닝, 블록체인, 브레인 사이언스, 클라우드, CPS, IoT 혁명이 이미 시작됐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빨리 깨우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게 중요하고 근데 아직도 보셨다시피 대선 후보들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죠. 그게 더 큰 문제죠. 자, 승자 독식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빨리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뉴 비즈니스가 시작하는 거고요. 머니 메이킹은 누가 하느냐는 거죠. 이게 지금 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결심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결심과 여러분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죠.